당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겨울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골목을 쓸고 지나가는 저녁이었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회장 강준혁. 검은 코트를 걸친 그가 수행 비서들을 뒤로하고 홀로 시장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 낡은 포장마차 하나. 부연 수증기 사이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붕어빵 틀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5년 전 자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던 아내였습니다. 한때 새하얀 손으로 피아노를 치던 여자. 한때 그의 품에서 웃음꽃을 피우던 여자. 지금은 차가운 쇳덩이 틀 앞에서 터진 손가락으로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숨도 없이, 그저 가슴속 깊은 곳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왜 그는 그 여자를 버렸을까요? 왜 그녀는 재벌 회장의 아내였다가 시장 포장마차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차갑고 아프지만 결국에는 뜨겁고 진한 사람의 이야기. 사랑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와 명예가 아무리 넘쳐 흘러도 곁에 있어야 할 사람 하나를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강준혁은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5년이라는 세월로 치렀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후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진심은 통한다는 그 작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건강과 가득한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서울 도심에서 차로 40분 거리,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통시장, 화성중앙시장. 이 시장은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로 과일 가게, 생선 가게, 분식집, 반찬 가게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저마다의 사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냄새가 배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할머니들이 손수레를 끌고 와 채소를 고르고, 낮에는 주부들이 장을 보고, 저녁 무렵엔 퇴근길 사람들이 반찬 하나씩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12월의 첫째 주 금요일 저녁 5시. 해가 빨리 지는 겨울이라 시장 골목엔 벌써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좌판마다 형광등과 전구 불빛이 반짝이며 골목을 채웠죠. 노란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강준혁이 이 시장에 오게 된 건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인근 공장 부지를 인수하기 위한 현장 답사 중이었습니다. 수행비서 2명과 함께 차에서 내린 그는 간단히 주변 지형을 살피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까만 세단에서 내린 그는 검은 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시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죠. 그런데 비서 중 한 명이 지도를 잘못 봐서 일행은 시장 골목으로 잘못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강준혁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걷자. 그는 원래 이런 시장을 즐겨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회원제 클럽에 익숙한 그였죠.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골목 안으로 향하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시장 특유의 냄새, 기름 냄새, 생선 냄새, 군밤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에 따라다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시장이 정신없고 시끄럽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골목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5분쯤 걸었을까요? 골목 끝자락에 작은 포장마차가 하나 보였습니다. 노란 전구 하나가 달랑 매달려 주황빛을 뿜고 있었고 그 아래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굽는 냄새였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사이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강준혁은 무심코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낡은 겨울 파카에 두꺼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머리는 대충 뒤로 묶었고 손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보이는 그 뒷모습은 차갑고 분주하지만 어딘가 조용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붕어빵 틀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익은 붕어빵을 뒤집개로 조심스럽게 꺼내며 봉투 안에 차곡차곡 담고 있었죠. 손님에게 내밀기 전에 봉투 안을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처럼 담았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작은 동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준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낯선 여자인데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귀의 선, 손목을 움직이는 방식,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분명히 본 적 있는 몸짓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럴 리 없어. 강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또 한 발 그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비서들이 따라오려 했지만 그는 손짓으로 세웠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과호흡이 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그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리들, 상인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하는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 강준혁의 전 아내였습니다. 윤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닫아둔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이 남자가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그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수행 비서들이 뒤에서 다가오다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들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윤희야. 강준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시장 골목의 찬 공기 속에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하며 떨어진 뒤집개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강준혁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두 사람 모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좁은 시장 골목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 저녁에 강준혁은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려야겠습니다. 강준혁과 서윤희가 처음 만난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경영학과의 강준혁과 음악학과의 서윤희.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었죠. 준혁은 이미 대학 시절부터 재벌가의 후계자로 불리며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하고 성적도 좋고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그 반면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았고 가까이 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반면 윤희는 소박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조용히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번 알고 나면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두 사람의 인연은 학교 음악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준혁은 특별히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선배의 부탁으로 자리를 채워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오른 윤희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기교가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 무언가 진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윤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을 때 준혁은 손에 쥐고 있던 프로그램 책자를 구기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뒤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단단한 그가 처음으로 자신보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3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준혁의 집안에서는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강 회장 부인의 반대가 거셌죠. 내가 왜 하필 돈도 없고 집안도 없는 여자를 데려오냐? 내 아버지 사업체를 이을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어머니의 말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윤희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집안의 반대를 눌렀습니다. 결혼 초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웃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삶이었죠. 준혁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 반드시 윤희에게 커피 한 잔을 타줬고 윤희는 저녁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희는 결혼 후에도 피아노 레슨을 계속했고 준혁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은 피아노 칠 때가 제일 예뻐. 그 말에 윤희가 얼굴이 빨개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책임이 무거워진 그는 점점 바빠졌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밖에 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회의, 출장, 접대, 협상, 언론 인터뷰. 그의 하루는 빈틈없이 채워졌지만 그 속에 아내를 위한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윤희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힘들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묵묵히 기다렸고 혼자서 빈집을 지켰습니다.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자정이 넘어도 기다렸고 남편이 지쳐 들어오면 말없이 음식을 데워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다 결혼 7년 차에 일이 터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흔든 건 다름 아닌 강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윤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아이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병원도 다니고 몸도 조리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그래.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자식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냐?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윤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핀잔과 구박.
왜 아직도 소식이 없냐? 뭘 하고 사는 거냐?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이나 아냐? 집에 올 때마다 한마디씩 더해지는 말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 치여 있었고 어머니 앞에서는 늘 어릴 때부터 약해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원래 저러셔. 참아줘. 그 말이 얼마나 윤희의 마음을 핥히었는지 준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준혁의 어머니는 한 여자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재벌가 출신의 차지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눈여겨봐온 여자였습니다. 준혁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윤희는 너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의 공세는 집요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에는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의 힘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쳐 있었고 외로웠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7년 차의 어느 봄날 강준혁은 서윤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딱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울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한 것인지도요. 이혼 후 윤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도 거절했습니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강씨 집안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현관에 서서 바라보던 준혁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그때 그게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후회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서윤이의 삶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몇 해 전 두 분 모두 돌아가신 터였고 오빠 한 명이 있었지만 각자 살기 바쁜 처지였습니다. 집도 돈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대문을 나설 때 그녀가 가진 건 가방 하나와 자신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윤희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1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7년 전 준혁과 함께 살던 넓고 환한 집을 생각하면 천지 차이였지만 윤희는 그 생각을 일부러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피아노 레슨으로 생계를 이으려 했습니다. 그게 그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학원 몇 군데에 이력서를 냈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결혼 이후로 정식 경력이 없으신 거죠? 요즘 자격증 없으시면 좀 어렵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윤희는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집에 돌아와 고시원 문을 닫고 나서야 이불 위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개인 레슨을 알아봤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연결해 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이름이 알려지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몇 달을 버텨봤지만 수입이 너무 적었습니다. 고시원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장을 보러 시장에 들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작은 붕어빵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는지 윤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잠깐만 저 안에 좀 앉아 있어야겠는데 이거 잠깐만 봐줄 수 있어? 금방 올게. 윤희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틀을 덮고 기다리고 뒤집고 꺼내는 일.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윤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열을 받아 익어가는 냄새, 팥이 달콤하게 퍼지는 냄새, 그리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틀의 따뜻한 온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한다는 것.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수고비로 5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받으면서 윤희는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강씨 집안 며느리로 살 때는 한 달 용돈이 수백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 5만 원으로 그날 저녁 동네 마트에서 달걀과 라면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달걀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윤희는 처음으로 밥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산 음식이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윤희는 그 할머니의 포장마차를 꾸준히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이었다가 나중에는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고마워했고 하나씩 붕어빵 굽는 요령을 알려줬습니다. 반죽 농도가 제일 중요해. 너무 되면 딱딱하고 너무 무르면 속이 안 익어. 팥은 달아야 맛있는 게 아니야. 너무 달면 질려. 은은하게 단 게 더 좋아. 불 조절이 생명이야. 불이 너무 세면 겉만 타고 속은 날 것이야. 윤희는 할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마치 피아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듯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다 1년 뒤 할머니가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되자 윤희에게 포장마차를 넘겨줬습니다. 낡은 포장마차와 틀 몇 개, 그리고 단골 몇 명. 그게 할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잘 써. 윤희는 그 낡은 포장마차를 받아 화성중앙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붕어빵을 반도 못 팔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윤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죽 배합을 연구했습니다. 밀가루와 달걀의 비율을 바꿔보고 팥의 당도를 조절하고 빵의 두께를 달리해봤습니다. 맛있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 마치 피아노 연습을 하듯 하루하루를 쌓아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붕어빵이 제일 맛있어. 팥이 달지 않고 깊은 맛이 나.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윤희의 포장마차 앞에는 늘 2~3명씩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점차 윤희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옆 가게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저녁마다 팔다 남은 귤과 사과를 챙겨줬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추운 날이면 뜨거운 어묵 국물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가끔 저녁에 남은 떡을 봉지에 담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저녁에 먹어. 젊은 사람이 밥은 먹고 다녀야지. 윤희는 그 속에서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허투루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고 낮에는 장사하고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하는 하루. 그 하루 안에 그녀의 삶이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하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눈물보다 앞치마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딱 5년이 지난 그날 저녁,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부는 시장 골목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준혁의 5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혼 직후 그는 어머니가 원하던 대로 차지연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두 사람이 만남을 이어가길 바랐고 차지연 역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지연은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밝은 웃음, 재벌가 집안답게 매너 있는 대화. 준혁의 어머니는 볼 때마다 흡족해했고 주변 사람들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준혁은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빈 마음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오래 버티기란 참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결혼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연과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온기가 없었습니다. 표면은 완벽한데 손을 뻗어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 화려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은 느낌. 준혁이 가장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을 이전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구석에서 윤희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악보 몇 권, 작은 화분 받침, 그리고 사진 한 장. 두 사람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윤희가 파란 바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햇살에 얼굴이 환해져 있었죠. 준혁도 그 옆에서 지금은 잊어버린 것 같은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5분, 10분 그 사진을 들고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결국 준혁은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보지도 않지만 버리지도 못한 채 회사는 나날이 성장했습니다. 그룹 전체 매출이 이전의 2배 이상으로 뛰었고 언론에서는 강준혁을 차세대 경제 리더로 추켜 세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동시에 이뤄낸 젊은 경영인, 대기업 회장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 기사마다 그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없이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그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윤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식탁. 자신이 늦게 들어오면 말없이 음식을 데워주던 그 뒷모습. 가끔 거실 소파에 앉아 악보를 보다 잠들어 있던 모습. 그 모습이 방해된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준혁은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을 없애는 것이 그가 택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녁 회식을 만들고 주말에도 출근했고 할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준혁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이후로 어머니는 말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눈만 뜨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준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하고 날카롭던 분이 이렇게 조용히 누워 있다는 게 낯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왜 윤희를 보내줬는지 아세요? 말을 못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사실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어머니의 날선 말들, 집안의 시선, 그 모든 압박 앞에서 그는 아내 편에 서는 대신 도망을 택했습니다. 도망이라는 게 꼭 뛰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서류 한 장을 내미는 것도 도망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이후 준혁은 차지연과의 만남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준혁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생각했습니다. 윤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람을 통해 한두 번 수소문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연락처도 바꾸고 주소도 바꾸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지우고 새로 시작한 것처럼 그 물음에 답을 얻은 것이 바로 그날 저녁 그 시장 골목에서였습니다. 강준혁은 포장마차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손에 쥔 뒤집개를 다시 들고 붕어빵 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붕어빵을 꺼내고 반죽을 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조금 흘렸는데도 닦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아마 눈물을 참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준혁의 수행 비서들은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장의 표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침착하고 단단하던 사람이 지금은 바람 앞에 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준혁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았습니다. 낮고 무겁고 그 안에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았는지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시면 붕어빵 주문해 주세요. 파치오, 슈크림이요?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눌려 있는지 준혁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있는 힘껏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손을 카운터 위에 짚고 윤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5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고 볼에는 찬바람에 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거칠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때 피아노 건반을 누르던 그 손이었습니다. 한때 준혁의 손을 잡던 그 손이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코트 깃에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지 일면을 장식하는 그 남자가 시장 포장마차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를 보며 그녀의 표정도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왜 우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참고 있는데 당신이 울면 나도 무너진다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서.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희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거두며 다시 붕어빵 틀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회장님이 걱정하실 일 아닙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그 호칭. 준혁은 그 말 한마디에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년 사이에 두 사람의 거리가 이만큼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손님 있으니까 자리 비켜주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비켜서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저 그 자리에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비서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먼저 가. 비서들이 머뭇거렸습니다. 먼저 가라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과 헤어지면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두려움이 그 목소리 안에 있었습니다. 비서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혁은 다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파트로 5봉지 주세요. 윤희가 잠시 멈췄다가 말없이 봉투를 꺼내 붕어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묵묵히 담았습니다. 준혁은 받은 봉투를 들고 뒤에서 기다리던 아이에게 하나 건네줬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에게도 하나, 옆 가게 상인에게도 5봉지를 들고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표정도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렵게 변했습니다. 준혁이 돌아와 다시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더 주세요. 파트로.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 속에는 5년치의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준혁은 또 왔습니다. 이번엔 검은 코트 대신 평범한 회색 점퍼를 입고 혼자였습니다. 수행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온 것이었습니다. 머리도 따로 손질하지 않은 것 같았고 유명 브랜드의 시계도 손목에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윤희는 그를 보자마자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말 속에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경계와 피로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꾹 눌러 담은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자연스럽게 포장마차 옆 허름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트로 2개 주세요. 윤희는 말없이 붕어빵을 담아줬습니다. 받아가면 될 텐데 준혁은 그 자리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지 않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팥 고유의 구수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밀가루 피도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였습니다. 맛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맛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칭찬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듯. 하지만 작게 움츠린 어깨를 보면 전혀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다른 상인들의 목소리, 손님들의 발소리,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찐빵 파는 할머니가 찐빵이요. 따끈따끈 찐빵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 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냈어? 윤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지금 나오세요? 낮지만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에 나타나서 잘 지냈냐고 묻는 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으세요? 준혁은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윤희는 다시 앞을 바라보며 붕어빵 틀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조적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당당함도 있었습니다. 이 삶이 처량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뭐라 해도 내가 막아야 했는데, 내가 너 편에 서야 했는데. 윤희의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혼 서류 내밀던 날, 그때 내 얼굴을 못 잊겠어.
한마디도 안 하고 서명하던 내 얼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윤희가 짧게 잘랐습니다. 그 표정이 뭔 뜻인지 나중에야 알았어. 내가 울지 않은 게 내가 이미 너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울어서 눈물도 없어진 거였잖아. 그 말에 윤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잠깐 바라봤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나올 수 없는 진심이 그 단순한 두 마디 안에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는 걸 들키지 않으려는 것처럼 붕어빵 틀 안을 들여다보는 척 얼굴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시장 골목에 찬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다 됐어요. 가세요. 준혁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올게. 짧게 말하고 그는 비로소 일어섰습니다. 골목 어귀까지 걸어가다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희는 다시 붕어빵 틀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5년 전 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제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강준혁은 일주일에 3번씩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날이 좋든 나쁘든 바쁘든 덜 바쁘든 그는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윤희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준혁이 오면 과하게 바쁜 척을 했고 아는 척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붕어빵 봉투를 건넬 때도 손이 닿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왔습니다. 팥 붕어빵 2개를 사고 옆에 앉아 천천히 먹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요구하거나 해명을 강요하거나 감정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은 기다림. 윤희는 그것이 더 불편했습니다. 소리내어 싸울 수도 없고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점점 어색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싫다고 해도 눈치 없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시장 국밥집 아주머니가 윤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요즘 맨날 오던데. 윤희 씨 사귀는 사람이야?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자주 와? 그냥 붕어빵 좋아하나 봐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의심스럽다는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시장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윤희도 황급히 포장마차 천막을 내리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그때 옆에서 준혁이 묵묵히 접이식 탁자를 들었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윤희가 말했습니다. 무거워 보여서. 준혁은 무겁지 않은 것처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탁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붕어빵 틀도 들고 가스통도 옮겼습니다. 장갑도 안 낀 손으로 차가운 금속을 잡아들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윤희의 창고가 시장 안쪽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짐을 옮기는 동안 둘 다 꽤 젖었습니다. 준혁의 점퍼 어깨가 흠뻑 젖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창고 앞에서 짐을 내려놓은 준혁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윤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결국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준혁 앞에서의 첫 번째 웃음이기도 했습니다. 작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준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드세요. 윤희가 창고 안에서 주먹밥 2개를 꺼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준혁은 말없이 받아들고 먹었습니다. 한 입, 2입, 말없이 먹었습니다. 시장 창고 앞 지붕에서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물방울 소리, 빗소리, 시장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의 경계심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준혁이 그 무게를 기다림으로 견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상인들이 준혁을 그냥 단골 손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귤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윤희 씨 남자친구예요? 준혁이 대답하기 전에 윤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윤희의 귀가 빨개진 건 옆에 서 있던 준혁만 알아챘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빨간 귀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말을 섞기 시작한 건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희가 먼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 여자가 싫었어도 준혁의 어머니였으니까요. 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쓰러지셨어.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셔. 윤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말씀은 못하시지만 저는 알아보세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화해를 서두르는 것도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아닌 그냥 이 골목에서 나란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12월의 어느 날 밤 강준혁은 시장이 파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포장마차를 정리하는 동안 준혁은 근처 국밥집에서 저녁을 사왔습니다. 뚝배기 2개를 한 손에 1개씩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왔습니다. 먹어.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거 알아? 어떻게 알았냐고 물을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유난히 바빴고 점심 드실 시간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매주 3번씩 와서 지켜봤으니 그 정도는 눈치채는 사람이 됐습니다. 윤희는 반박하려다 그냥 받았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 끝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놓고 저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겨울밤 시장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장사가 끝난 좌판들이 하나둘 닫히고 있었고 상인들이 수레를 끌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꺼지면서 골목이 어두워졌지만 저 멀리 국밥집의 불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준혁이 말했습니다. 국밥 뚜껑을 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진지하게. 윤희는 한동안 국밥만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했습니다. 원망은 없어요. 정말로.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윤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한 번만이라도 먼저 물어봐 줬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요. 내가 뭘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그냥 한 번이라도. 준혁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버텼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힘들게 해도 당신만 제 편이었다면.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준혁 앞에서의 첫 번째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준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윤희는 알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듣게 되니까 더 서럽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국밥 그릇에서 김이 올라오고 시장 골목에는 전구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그 벤치 위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공기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면 너무 뻔뻔한 거 알아.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뻔뻔하죠. 윤희가 짧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거절의 단호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어. 준혁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어. 이번엔 진짜로. 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회사 핑계 대지 않고 내가 힘든 날에 내 편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 윤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다. 그 말이 대답이었는지 아닌지 준혁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웃음이었습니다. 윤희도 그 웃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밥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진 게 보였지만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시장 골목의 겨울밤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목도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벤치 위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다고 합니다. 강준혁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처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윤희의 손등에 남은 거친 자국처럼 그 시간의 흔적은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시장 골목에서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앉아있는 두 사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마도 시간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게 참 그런 것이죠. 가장 아픈 자리에서 가장 새로운 시작이 움트는 법이니까요.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두 분이 함께 오셨다면 2번 눌러주셔도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따뜻한 방 안에서 듣고 계신 분, 산책길에서 들으시는 분,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들으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봄 같은 건강과 가득한 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